제가 방금 소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날씨 얘기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일 크게 소개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없는 나라도 있나 했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봐야 뭐 이 극지에 있는 나라나 또는 적도에 있는 나라 정도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독일 가서 살아보면서 그리고 다른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날씨로 축복받은 나라는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평소 여행 다니셨던 봄, 여름, 가을은 유럽도 날씨가 좋아요. 쾌적하고. 근데 겨울 되니까 하늘이 여기에 와서 걸리는 거죠. 어깨. 그리고 정말로 지글지글하고 어둑어둑하고 스물스물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왜 88 올림픽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 와가지고 왜 우통 막 벗고 햇빛 쬐고 했던 거. 세상에 그거 제가 작년에 몇 개월 갔다 왔다고 건강검진했더니 비타민 B 부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축복받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어제 유럽에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곳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받은 날씨에서 만나뵈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정용상 마이크를 좀 빼겠습니다. 정용상 학장님 직업이 학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원장님이라 해야 되는지 학장님이라 해야 되는지 대표님이라 해야 되는지 그런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전체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 얼마나 법과 원칙이 철저하시겠습니까? 그런 조직에서 단어도 엄청난 단어를 걸었어요. 뭡니까? 첫 번째 단어 공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53차례나 공부를 진행했다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가 오기 전에 원래 알던 분들도 좀 계세요. 우리 김재웅 회장님이나 신강원 총재님 같은 분은 원래 알던 분이 있었는데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KBS 보도본부장으로 은퇴하신 김인영 본부장님도 뵙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막 오니까 막 인사들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할 저기가 아니고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될 상황인데 주제가 저출산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쪽 분야에 있었던 당신이 해봐라라는 의미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영광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주제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좀 슬프고 암울한 얘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문가라서 무슨 해결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이게 확산돼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살면서 내 인생에서 살면서 나 혼자만 어떤 변화를 겪는 거는 이사든 뭐 승진이든 또는 퇴직이든 뭐 결혼이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살면서 봤을 때 우리 세대가 겪은 가장 큰 변화의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세대가 살면서 인류가 맞이했던 굉장히 큰 변화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이요. 인류가 우리 세대에서 경험한 거 바로 너무 정답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기후온난화. 네, 맞습니다. 기후온난화도 있고 우리 삶을 살면서 앞 인류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거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난 이후에.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앞선 세대와의 삶과 우리의 삶을 확연하게 갈라놓고 있는데 그 인터넷으로 인한 변화가 다 지금 요 세대에서 다 일어났어요. 무선 인터넷 하는 거, 통신하는 거, 찾아보는 거, 뭐 길 찾아서 오는 거. 저 만약에 이 변호사의 광화문홀 옛날 같았으면 지도 찾아서 보고 막 이러고 왔을 텐데
다 인터넷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게 하나가 또 있고 아직도 마스크 쓴 분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킨 또 하나의 단어 코로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인류가 겪는 아주 큰 두 개의 변화의 단어였어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거, 그죠? 인터넷 때문에 다 생긴 것들입니다. 보이시죠? 삶의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단어들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 이메일. 그 다음은 코로나 마찬가지로 작은 결혼식, 해외 신혼여행 없어졌고 워크샵 후풍 없어졌고 관중 있는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제가 요 큰 단어를 얘기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 때 학장님 계십니다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낼 때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만들었다도 중요하고 무슨 법을 바꿨다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은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쓸모가 없어진 법은 빨리 없애주도록 폐지안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길거리에 서울 시내에 삭도 궤도가 없어졌는데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삭도 궤도 법안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교통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법도 삭도 궤도에 관한 법을 없애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세상에 비디오방 같은 게 없어지고 VOD로 다 넘어갔는데 VOD에 관한 법을 두지 않고 비디오방에 관련된 뭐 조례나 규정만 두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뀔 때는 새로운 걸 만들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없어지는 게 뭔지를 알아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없어질 때는 그게 없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과 코로나보다도 더 크게 세상을 강타하는 단어가 아까 답이 나왔는데 바로 저출산입니다. 왜 저출산이 문제냐면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네,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 단어들이 뭐죠? 요 숫자들이 뭐죠? 국경이요. 역시 우리 공정과 상식에 오신 분들은 고매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빨간 날이요, 노는 날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국경일이네요, 딱. 예, 맞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뭡니까? 무슨 숫자입니까? 학교 출산율. 아 궁금하냐고 오셨습니다. 학교 출산율. 네, 다들 1월 19, 1월 17일, 1월 5일인 줄 알던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날짜와 무관하게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네, 자 0.78까지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앞서 이게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들게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그냥 출산율로만 보시지 말고 이걸 전체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태어나는 사람이 35만 명이었다가 32만 명, 그 다음에 40만 명, 27만 명, 26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때 실제 인구랑 어떻게 연동이 되시는지 보면 되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초저출산 지표가 1.3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거를 2001년 밀레니엄 딱 들어오면서 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2030년이 됐잖아요. 한 세대가 뭡니까? 한 세대가 30년 부모 세대지 않습니까? 예, 한 세대가 부모 세대잖아요. 그러면 2000년부터 초저출산 지표가 들어섰는데 2030년이 되면 뭐냐면 그들이 부모가 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부모가 되니까 이미 줄어든 숫자에서 다시 한 세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세대 안에 끝냈어야 돼요.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기 전에, 즉 30년 안에 매듭을 지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에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바로잡는 데는 한 세대 만에 안 끝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라는 말은 이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출산율만 보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어떻습니까? 세계 OECD. 예, 보시다시피 2015년에는 이제 10만 명당 24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이제 늘어났어요.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요즘 결혼식장 가서 20대 신랑 신부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 저 때만 해도요. 30살 넘으니까 아니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크리스마스 다음날 파는 적 본 적 있냐면서 저보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 며칠까지 팔아야 됩니까? 24일. 24일 막판 팔리는 게 며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딱 25살 넘으니까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 25일 지나면 안 팔린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요즘은 저는 진짜 청첩장 받고 갔을 때 20대 신랑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초혼 연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언론에서 출산율만 얘기를 하는데 그 출산율은 기본이 사망률이나 또는 자살률 이런 거 다 똑같고 같은 나이대에 낳는 것까지 했을 때도 문제인데 사실은 가임기 여성의 나이가 더 뒤로 해서 낳을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국가 소멸 시기를 2750년 넣은 건 언제 계산한 거냐? 1.19일 때 계산했던 숫자예요. 이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1.19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니. 아이고 생각보다 오래가네 우리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2750년 금방이 금방. 자 그러면은 자 뭐라고 그랬냐면 IMF 총재가 저축산이라고 하셨네. 죄송합니다. 집단 자살 사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2750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나라가 끝까지 잘 있다가 여기 가서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의 형태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 열심히 일하셔서 왜 네 마리 용 시절에 막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죠? 그때 네 마리 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아에 떠오르는 용 네 마리. 한국, 싱가포르. 한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요렇게가 이제 아시아에 떠오르는 네 마리 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 너무하시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가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50 클럽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요. 1인당 국민소득만 계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인구도 같이 해서 그 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을 계산합니다. 즉 제가 아까 인구 그 네 마리 용 얘기를 할 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냥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대만도 사실은 지금 엄연히 별도의 국가긴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53탑 놀이는 이제 중국의 한 개의 성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물론 대만 지금 열심히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 하나를 잘 살게 하는 거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잘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어디 가보면 우리보다 지지리도 못 살고 막 더럽고 막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 국가 전체의 분화 파워로 하면 우리보다 앞서는 게 딱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할 때 1인당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반드시 뒤에 인구수까지 붙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가본 나라 중에 나라를 들어서는 순간 청담동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룩셈부르크를 갔는데 나라 전체가 청담동 분위기인 거예요. 깜짝 놀래서 오 하고 봤더니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나 다를까 1등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사는 나라지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만큼 파워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냥 2750년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 나라로서의 기능 상실은 2100년대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같은 나라 형태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멸 시기는 2750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망조는 2100년부터 이미 든다. 그래서 사실은 2023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경제 성장률 이런 형태고요. 네. 그래서 실제 수치가 쭉쭉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는 3대 개혁이 뭐죠? 제가 제목을 일부러 가렸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려고 하는 3대 개혁. 예. 예. 맞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 개혁 문제가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되느냐? 바로 인구입니다. 이 3대 개혁의 공통 키워드는 인구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2025년에 노인 인구 20%를 돌파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계산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이 매년 30조 원 적자 이제 2030년부터 됩니다. 그 다음에 35년에는 노인 인구가 10년 만에 30%가 되고 국가 채무가 90%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39년에는 심각한 병역난이기 때문에 예비군들을 다시 입대시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뭐 여자들도 다 가고, 여자들도 다 가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예비군 했던 사람도 다 가야 될 정도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42년에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이고 노인 인구가 35%를 돌파하고 경제 성장률은 0%로 전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작년 0.81대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0.78 기준으로 하면 요거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년에는 일본보다 더 높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하고, 자 이제 학교 개혁도 나옵니다. 초중고교 2020년 대비 2020년 대비입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45년에는 70%를 폐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51년에는 노인 인구 40%가 됩니다. 51년에. 지금도 많아 보이잖아요. 예, 물론 다들 적게 사시긴 합니다만. 예, 근데 10년째 마이너스 성장. 55년에는 국민연금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65년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정적자를 메워야 되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4분의 1을 그냥 뚝 떼서 계속 연금에만 넣어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3대 개혁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 3대 개혁에서 여러 가지 설계, 예를 들어서 뭐 정교조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이 노조 건축 폭력, 건폭 없애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제도 변경만으로는 운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과 상식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진짜 우리가 하도 재앙 막 이러고 하랬더니 진짜 재앙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제시하고, 첫 번째는 온 국민이 입으로만 저출산이 심각해, 저출산이 심각해, 저출산이 심각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정성을 쏟고 이게 나라가 망한다라는 국민적 동의가 아주 크게 함의가 있어야 되는 야의 문제고, 그 다음에 잘 알지 않습니까? 제도가 잘 되려면 돈과 시간입니다. 즉 돈은 예산과 관련된 거고 시간은 그냥 한번 툭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하시고 또 우리 대통령을 이어서 저는 이제 소속당이 국민의힘인데 정권 재창출이 잘 돼서 그 정책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세 가지 나눠 정성과 시간과 돈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사회적 인식이 저출산 문제에 굉장히 공감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요 글자 요 불빛 때문에 안 보이시면 불빛 꺼도 되는데. 8세 미만 어린이. 예. 죄송합니다. 요 앞에 불 끄는 게 혹시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요?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입니다. 아, 잘 보이세요? 예. 그러면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처음에. 네, 노키즈존. 예. 여기는요. 예. 와이파이 된다고 자랑해놓고 뭐 다 자랑했는데 노키즈존이에요. 얘는요. 노키즈. 예. 예. 어린이 금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애 놓자고 그렇게 떠들면서 어떻게 어린이 앞에 노를 적어가지고 노키즈존을 해요. 이게 공정에 맞습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제도를 만들어요. 제도. 예, 지금은 제도로 그냥 개인적인 영업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것까지 법이나 제도로 규정해야 될 정도가 되면 그건 더 이상 해결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뭐냐면 그냥 이런 집은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지 않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노키즈 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보세요. 허용할 수 있다가 73%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모르겠다, 허용할 수 없다 정도는 18%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대해서 혐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뭐 거기 젊은이들 앉아 있는데 뭐 늙은이들 들어가면 뭐 싫어하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은 조사를 해봤어요. 특정 나이대를 노키즈 존은 특정 나이대를 차별하는 정책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노키즈 존이 뭐가 나이를 차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지. 노키즈 존은 차별하는 그런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높은 반면에 노키즈 존에서는 이게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취하면 그거 연령대에 대한 차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차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 하나 더 있어요. 혐오하는 것도 노중년 존을 별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랑 안 섞이게 만드는 거는 이게 혐오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혐오하는 걸로 보인다니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근데 어린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어린이에 대한 혐오로 보입니까? 했더니 요 정도만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특정인에게 노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 노하지 말라. 중장년층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찬성하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어린이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은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아유 나이가 들수록 차별받고 뭐 왕따 당하고 그러는데 그 느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시면서 나이 들어서 서러운 적의 느낌이 있으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린이들이 차별받고 애 엄마가 차별받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를 애들이 기억하게 되냐면 어린이들은 사회적 약자다. 그 다음에 나는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체화하게 돼요.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자, 심지어는 엄마들은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맘충 들어보셨습니까? 네. 물론 일부 너무 자기 애만 챙기고 민폐 끼치고 뭐 그런 아주 일부 그런 애를 달래지 못하고 그런 엄마들이 사회적으로 뉴스가 된 적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특정 세대 전체를 벌레자를 붙여가지고 맘충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된 상태에서는 저출산 문제 절대 저는 해결 안 된다.
버젓이 노 키즈존이 있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쉽잖아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약간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가 하려는데. 자, 그러면 돈 배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돈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마음보다는 실제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16년간 280조를 쏟아부었대요. 우리가. 엄청 많잖아요, 느낌에. 280조 이러면은. 그런데 유럽하고 비교를 했더니 딱 무슨 어린이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족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출산이란 문제는 결국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프랑스보다는 한참 아래고 독일보다도 한참 아래인 거. 그리고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서 2021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조 단위에서 46조 단위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파란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돈은 어떻습니까? 쭉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출산율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아니 돈 해봐야 일 안 되는데 뭐하러 돈 드냐? 왜 돈을 쓰지 말고 딴 데 써야지.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근데 실제 돈이 제대로 쓰여야죠. 자, 보십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이거 저출산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저출산 예산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잘못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아니야. 이게 저출산 예산입니까? 아니야. 안 되겠죠. 이것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냈어요, 정부가. 지금 우리 정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 앞에서부터 우리 정권 뺏겼을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습니까?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 인재 양성. 이건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없어. 예? 이게 저출산이랑 관계 있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거. 첨단 무기 도입. 근데 첨단 무기 도입을 왜 저출산 예산이라고 써냈는지 봤더니 뭐 군대 간 사람이 떨어져서 그 사람 대신에 우리는 무기를 샀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 예산이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예산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예산에 이게 저출산 예산으로 카운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또 옛날 것도 한번 볼까요? 더 기가 막힙니다. 옛날 거. 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500이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 국가 시책 특별 교부금, 맞춤형 국가 장학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그나마 가장 그래도 뭐 걸려면 걸 수 있는 건데 뭐 이 정도인데 하여간 이걸 전부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넣어놓고 우리 돈 썼다고 하는데 자 문화예술 교육 강화 활성화 예산이 발표돼서 나 임신해야 되겠다 저 됩니까? 첨단 무기 도입을 한다는데 아이고 애 낳아야 되겠네 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출산 예산에 이만큼 쏟아부었다라는 게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그나마도 직접 예산, 간접 예산인데 실제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빼내고 했더니 이 그래프 느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한 거 128조 구분했더니 실제 저출산 예산은 13조밖에 안 되고요. 부동산 임대융자 24조, 고용취업 3조, 산업기술지원, 교육, 문화예술, 보건복지, 기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출산 예산은 얼마다? 13조. 네, 이거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13조 예산은 여기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조 원 실제 요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럼 다른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저출산 비용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좀 넓게 잡아봤어요. 거기서도
아까 제가 프랑스하고 독일 사례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소위 저출산을 둘러싼 사회복지나 이런 데 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 비율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이 상태로는 반등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제만 관심 가진다? 출산율 발표되는 날 그날하고 그 며칠 동안만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독일의 경우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었으니까 그냥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가니까 자녀 나이가 만 25세가 되도록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자녀가 여전히 취업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하면 심지어는 교육비도 전액 무료입니다. 그 대신 차이는 있어요. 아무나 학교를 보내거나 아무나 대학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대학 입학생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다 지원하기도 힘든 상태인데 공부를 할 트랙과 공부를 하지 않고 전문 기술자로 할 트랙을 구분하는 만큼 어느 쪽을 택하든 국가가 책임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학생에게도 전액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무려 만 25세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 나라에 임시적으로 발령받아서 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걸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인구의 사람의 힘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살 때도 아이 한 명당 각각 10년에 걸친 지원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여기 뽑기 할 때 그것도 완전 선순위도 아니고 점수 겨우 몇 점 주니까 뭐 아파트 뽑을 때도 뭐 그치 하늘에 별 따기로 꼭 점수 겨우 높이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부모 수당은 뒤에 가서 제가 시간과 관련된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돈 문제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로 차이 있는지 제가 독일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독일이랑 많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왜 라인강의 기억하십니까? 네, 한강의 기억하십니까? 네, 아까 날씨는 우리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업 구조로 말씀드리자면 기술력에 의존하고 수출에 의존한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산업 구조 모델인데 제가 왜 요거를 이렇게 적어놨냐면 독일도 사실은 줄어들긴 했어요. 투자했는데 근데도 이제 71년에서 21년까지 크게 인구수의 변동이 없으니까 산업 구조나 국가 구조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막 한강의 기적 막 얘기하고 난리 할 때는 사람이 어땠나? 71년에 4.54명. 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 이제 0.81에서 0.78까지 왔으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영화를 누리거나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기에 이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다른 걸 하지 않는 이상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대강 어떠니까 우리랑 뭐 요 정도 차이 극복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시간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하고 그래서 돈과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세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연금개혁을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거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냐면 4명이 넣으면 한 분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예요. 구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명이 넣어도 한 분이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대 갈등이 되고 왜 우리가 내야 돼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대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지난 정권이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별 간 갈등을 무지하게 키워놨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갈등을 종식하려고 그 내건 공약이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개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전 정권이 그렇게 그걸 만들어 줘버린 거예요. 갈등의 상황을. 왜냐면 그게 아니고서 국민들의 어떤 이 갈등을 치유하기 힘들게 적대적인 관계로 한 거예요. 아니 그 남자분들은 그렇게 여자가 싫고 여자는 남자가 싫고 이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여성 우대 정책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공장은 이제 뭐 여자 형제들이 가고 공부는 뭐 오빠나 남동생이 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정책의 허점들은 있어요. 아직. 그럼 이제 정책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똑같은 국가 정책인데 이게 성별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는 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바로잡아줘야지 양성의 갈등이 없어져서 함께 저출산이나 일가정 뭐 양립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과거 정권에서 갈등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별 영향평가가 뭔지 제가 예를 하나 잠시 들겠습니다. 좀 쉬운 예로 고속 터미널에 놀러 갈 때 고속 휴게소에 화장실 가면 뭐가 눈에 띕니까? 남녀 화장실에서 줄 어디가 깁니까? 여자가 예,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숫자가 예. 뭐 일부 잘 모르는 분들은 여자가 더 많이 놀러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숫자를 화장실에 보내도 여자가 더 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걸리는 시간이 이런 게 아니라 면적을 똑같이 하면 변기 개수는 여자 쪽이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환자나 어린이를 동반했을 경우에 그 환자가 여성일 경우에 남자가 그 여성 환자나 여성 아기를 데리고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남자 환자분이 있거나 남자 아기들은 여자들이 다 여자 화장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이쪽은 가족 화장실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뭐 물건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여자 화장실 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빼고라도 이 볼일 보는 변기 개수의 개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조건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면적을 똑같이 주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그 볼일을 보고 나올 때 같은 명의 수가 볼일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변기 개수를 똑같이 조절하는 게 양성평등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개수로 막 조절하니까 이런 걸로도 다툼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건조했었어요, 그동안. 이제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월급도 똑같고 다 똑같은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남자 여자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 성별만 다른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화재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화재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재 보험에 보상금이 오는데 자 질문 드립니다. 이 보상금 책정이 1.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2. 남자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은지 3.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은지 잠시 생각하시고 자 손 듭니다. 남녀 똑같이 받을 것 같다. 와 아무도 손 안 드네. 자 남자가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손 드세요. 자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어 대강 이 정도입니다. 자 여자가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아유 몇 분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자 여자가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한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 받아야 한다. 아 실제 상황을 제가 여쭤본 거죠. 예. 예. 학장님 남자가 많을 거라고 했는데 이유가 정년 노동 연령 노동 가능성 여자가 일 더 많이 하던데 지금. 정답은 아까 희망사항이셨습니다만 여자가 더 많이 받아요.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가부 장관하면서 그거 다 같이 받도록 바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화재를 당하면
이게 뼈도 맞추고 뭐 안타깝게 뭐 이 수술 다 받아야 되는데 화재보험 당한 사람은 밖으로 티나죠. 우리 보면 피부 같은 게 왜 흘러. 그게 성형 수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형 수술은 미용 성형이 아니라 재건 성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 수술이니까 이거는 여자만 주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만 그 하면 됩니까? 만약에 불의의 화재 사고 있으면 남자도 재건 성형 해야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하면서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서 남자도 받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 그러면은 어느 한쪽이 어떻게 피해볼지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화장실 사례 얘기했고 요번에 화재보험 얘기했습니다. 자, 돈 얘기하니까 좀 그래도 눈이 번쩍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 이번에는 산재보험 얘기예요. 역시 두 사람이 남녀 빼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하는 현장에서 남자분이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이 돈이 여자한테 가는 거 하고 여자분이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남자분한테 가는 거 하고 자 1번 똑같다 생각하시는 분 2번 여자 쪽이 다쳤을 때 남자한테 더 많이 간다 생각하시는 분 남자가 다쳤을 때 여자한테 더 많이 간다 생각하시는 분 예, 어렵죠? 예. 여자가 다쳤을 때는요, 보상이 별로 없어요. 남자가 다쳤을 때 보상이 많아요. 되게 웃기죠? 근데 보세요. 남자가 다쳤을 때 보상이 많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유리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성별에 유리한 거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당연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자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그 배우자인 남자에게 즉각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여자가 억대 연봉인지 뭔지 상관도 안 하고 무조건 여자는 일 안 한다는 측면에서 즉각 지급하도록 돼요. 다 손해입니다. 둘 다 손해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여성차별이네 그런 거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남성차별이네 이런 게 되는 이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바로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양성이 같이 가고 화합할 수 있게 보정해야 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거에 부딪히면서 성별을 인식하게 되고 차별하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있게 되어 있는 과거의 제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것도 바로잡는 게 크게 돈 안 들이고 이 갈등 관계를 없애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저출산 이러면은 모성보호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모성보호. 그러니까 즉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성이 가지는 그런 거를 모성이라고 해서 저출산 관련 단어를 얘기할 때는 모성보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성보호만 있을 때는 오로지 여성만 저출산과 돌봄의 역할을 사회로부터 강요받다 보니까 그게 전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애 너 혼자 놓습니까? 아니 저 질문 애 혼자 놓습니까? 왜? 그러면 당연히 노는 것도 둘이 같이 나왔으면은 기르는 것도 둘이 같이 길러요. 그래서 법에 처음으로 부성보호라는 말을 썼어요. 부성보호. 그러면서 법 이름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 할 때. 네. 자.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야, 그렇게 문제면 이제부터 여자들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애 낳아야지. 뭐 밖에 설치고 다니냐. 아까 말한 인식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출산율하고 1인당 GDP, 이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하고 고용률의 관계가 OECD 나라들도 같이 늘어나고요. 대한민국도 같이 늘어납니다.
뭐냐면 여자의 출산율이 고용률이 떨어질수록 출산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면 나라도 같이 잘 살게 되고 인구도 느는 이런 합의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도.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가정 양립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빠, 우성보호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이고 요즘은 여성 친화가 아니라 이미 여성 천하던데 아이고 뭐 여자 무서워서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 젊은이들이. 그런데 시험을 보니까 여자애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에는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크루트는 처음 이제 고용할 때 리크루트 한국 이빠이예요 여자들. 거의 뭐 수석하고 뭐 다 해서 아이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리텐션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돼요. 확 쭈그러듭니다. 리스타트가 되느냐? 재취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성 대표성 힘드니까 이런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짜거나 제도를 하거나 하는데 이거를 직접 경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보는 여자들이 요즘 막 잘 나가는 거는 딱 입사시험 볼 때 그 순간 한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계속 유지하고 또는 애를 낳고 나서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거나 또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순환의 고리는 깨진다. 안 그래도 사람 줄어드는데 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면은 가사 육아 분담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요 맞벌이 안 하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맞겠죠, 그죠? 근데 맞벌이를 해도 변함이 없어 우리 남편은. 근데 이게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임금 격차는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OECD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했더니 OECD 평균은 하루 48분, 우리나라는 평균 6분. 애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이 하루 6분씩 모아보니까 겨우 애랑 같이 있는 시간 단 2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참 잘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족 친화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가족 친화 인증 제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성보호만 강요하는 제도로서는 절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쟤 저럴까봐 여자 안 뽑고 문제 생길까봐 승진 안 시키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쓰겠다고 해도 저런 제 정신이 아직도 집에 와서 회사 와가지고 가족 얘기하는 저런 팔불출인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 제도라는 거는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 KS 마크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품 마크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왠지 이 물건은 좋은 것 같다라는 것처럼 가족 친화 인증 마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유연근무제를 이렇게 가족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지 부양가족 지원 제도가 있는지 자녀 육아 지원이 있는지 근로자 지원이 있는지 가족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회사인지를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한 2박 3일. 그렇게 해서 가족 친화 인증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면 좋은 점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냐면 공항에서 왜 법무부 통관할 때 왜 간소하게 프리패스하는 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되면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세무조사 유예해주고 보증료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입찰 할 때 가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인센티브가 늘어갈 때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제도가 2008년에 처음 시작될 땐 14개밖에 없었는데 작년
2022년 작년 12월 달로 5,415개가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뛰어든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몇 개인데 이 5,000개 다니는 회사만 가족 친화 겨우 하고 다른 회사는 가족 친화 인증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게 안 되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안 변하냐면 이래요. 애기들이 있는데 일가족 양립하려면 여자들은 못 만들게 하는데 아빠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이게 예, 술 마실 수 있는 건수 하나 더 넣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요거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안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2일 가정 양립 부성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 저출산 문제, 이제 인식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무슨 사례를 얘기하냐면 요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보통 급하고 위험하고 밥 먹고 싶을 때. 아니 신총재님처럼 아직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도 아직 어머니를 생각하면 밥부터 예, 또 예, 밥 줘. 그 다음에 위급하고 저기 할 때 아플 때 예. 네. 그러면 아빠는 언제 찾습니까? 돈 달랄 때요. 아야 옛날 분들이다 요 보니까. 요즘은 돈이 엄마 통장으로 꽂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오히려 여자들이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펑펑 못 쓰게 하려고. 네. 옛날에 월급 봉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그래서 돈 달랄 때도 아빠 안 찾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언제 아빠를 찾느냐? 힘들 때? 아 그러면 정말 일가정 양립이 잘 된 집입니다. 네, 힘들 때 아빠 찾으면. 첫 번째는 자, 엄마를 찾는 거는 I'm hungry 배고파요. 내 셔츠 어디 있어요? 저녁밥 됐나요? 나 추워요. 내 거 찾아주세요. 할 때 다 엄마 찾고 아빠 찾을 때 아빠는 언제 찾느냐? 엄마 어디 있어요? 네, 엄마 어디 있어요? 할 때 이제 아빠를 찾는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질문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빠한테 한 번 더 물어볼 때는 또 무슨 질문 하는지 아세요? 근데 엄마 언제 와요? 그래서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거는 아까 저는 여성이 직장에서 애를 놓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동시에 아빠도 황혼 이혼 안 당하고 집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양당이 다 보장이 되는 제도가 일가정 양립 제도랍니다. 저희 이제 제가 여성가족부 있을 때 일가정 양립에 굉장히 앞장서신 어떤 분이 계세요. 차관도 하시고 지역에서 구청장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본인이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자기는 일가정 양립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갔다고 이랬다 가르쳐 있는데 애가 오더래요. 애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방 저 방 방문 열고 다니다 냉장고 문 열어보고 이러거든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 엄마 어디 갔어? 나 아니었어요. 뭐냐면 아무도 없네. 아니 그래서 이 소파에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얘가 나를 못 봤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누구야? 오늘 어땠니? 이렇게 했대요. 예. 근데 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가 있는 거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는 사람으로 카운팅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 집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지금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아까 제가 유럽 사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날 가족 사랑의 날이라서 일찍 아까 제가 돈은 돈 들어가는 거 얘기했고 요거는 지금 돈 안 들어가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이제 일찍 가면은 에버랜드 입장권도 싸고 수요일날은 마트 세일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가족 사랑의 날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어떻게 가족 사랑의 날 하루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에브리데이 가족 사랑의 날이어지. 근데 하루라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 수요일날은 특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게 여가부랑 이제 MOU 체결한 팀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왜 일찍 퇴근하게 하려고 공무원들 컴퓨터 끄는 거 아시죠? 돌아다니면서 불 끄고. 그리고 진짜 집에 가면 다행이죠. 더 귀찮대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퇴근한 걸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에어컨도 꺼버리고 히터도 꺼버리고 그런데 남아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 안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중에 제가 유럽에서 제일 좋은 사례를 하나 뽑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네덜란드에 있는 헬데르 그로만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밑에 이렇게 일하다가 딱 퇴근 시간 되면은 요 다리가 딱 접히면서 공중으로 아예 올려버려요. 네, 아예 책상을 올려보세요. 책상 자체를 위로 올려버려요. 통째로. 그리고 밑에 펍을 열어버립니다. 펍. 그래가지고 뭐 저 맥주 한잔 하거나 집에 사갈 간단한 우리처럼 막 이래 찌지고 볶고 해먹는 데들이 아니라 거기는 빵이나 뭐 간단한 햄 고기 같은 거 사가는 데니까 거기 이래 간단하게 탁 싸갈 수 있도록 자기 돈 내고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뭐 다시 내려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잘하고 법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도 아예 그리고 제가 있는 독일은요 일요일날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장은 토요일날 다 봐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은 뭐 할 수 없이 집에서 다 하고 서로 얼굴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취지는 저출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휴일에 쉬어야 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족이 함께 하는 데는 휴가를 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려면 도시락 싸가야 되고요.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얘기 계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노동 시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참 코로나가 재앙이긴 했습니다만 좋은 교훈을 준 게 재택근무도 되고 줌으로도 미팅할 수 있고 회사 안 나가도 일이 되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바꿔줬기 때문에 하는데요. 자, 그럼 요 단어 혹시 아시는지? 밀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밀당. 밀당이 무슨 말입니까? 밀고 당기는 거죠. 밀당은 뭐를 밀고 당기는 겁니까? 근로자와 그 사용자와의 네. 사이에 밀당하라고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쁘시군요. 연인 사이에 밀당을 하거나 부부 사이에 밀당하거나 사용자 근로자 간에 밀당하거나 이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밀당제는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 하면 데이터 밀당제입니다. 네, 데이터를 이번 달에 내가 많이 쓸 거면 다음 달 거를 땡겨서 오거나 이번 달에 많이 남으면 다음 달로 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당제가 이제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는 밀당제를 해야지 이 포인트나 이런 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 시간 밀당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제가 지은 거예요. 시간 밀당제로. 뭐냐면 내가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가야겠어. 또는 가족여행을 가야겠어. 다음 달에 임신 준비를 해야 되겠어. 다음 달에 우리 애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또는 학교에 뭐가 발표회가 있어. 애를 가져볼래? 또는 내가 불임이기 때문에 불임 시술을 받고 싶어. 등등의 결정을 했을 때 확 많이 일해가지고 쌓아놓고 그러니까 휴직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장점이 있어. 휴직은 진짜 책상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업무 공백이 있고. 근데 완전히 휴직하지 않으면서 밀당. 그래서 뭐냐면요. 제가 쓰는 또 하나의 단어, 이 밀당제라는 말이 시간 주권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줘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간을 자기가, 그러니까 마냥 놀자는 게 아니고 적당한 양의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 주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거는 요 정도로 있는데 약간 이게 최대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되고 최소 얼마는 해야 되고 하는 폭이 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동계가 정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연동하는 거는 유럽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독일에 있으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하지 했더니 독일에서는 저축 계좌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랫집에 그 둘이가 젊은이들인데 애가 3명이에요. 근데 둘 다 아주 멀쩡한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뼈 빠지게 맨날 일하고 야근하고
이 독일 애들은 맨날 널널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연봉도 많아. 근데 봤더니 바로 이런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유형 근무제 말고 육아 병행 유형 근무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형 근무제는 딱 주 40시간이다, 42시간이다, 52시간이다 있으면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근무할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 자체도 낮게 해서 반일 근무까지는 아니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약이 굉장히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회사에 맡겨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장려를 해요. 그래서 완전한 휴직이 아니면서 돈도 벌고 시간도 확보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28개월간 부모에게 부모 수당까지 플러스로 지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 수당 플러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근무제를 하면은 회사에서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까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시간 주권이 있고 밀당제가 잘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대체 인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자 육아휴직 눈치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체 인력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아까 저출산 예산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앞으로 설계돼야 될 예산은 뭐냐면 아빠든 엄마든 출산을 계획하고 어린애들 보는 기간 동안에 근무할 사람을 한 명 더 뽑도록 그 사람의 인력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게 진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뭐 아까 뭐 그린 스마트 이런 거 저출산 예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예산의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법과 제도로 만들면 좋긴 해요. 예를 들어서 노키즈존 하지 마. 그러면 그게 법 만능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법대 학장님도 계시고 법대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법 만능주의가 될 때 법의 권위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아닌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노키즈존을 반대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요 사회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방법은 반드시 법과 제도로만 가는 건 아니다. 공정과 상식의 기이나 인식의 변화에서 와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 저출산을 유도하고 날 때는 넛지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넛지 방식은 뭐냐면 야 너 애 낳아! 애 안 낳으면 이 손해야 이게 아니라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한번 애 놓는 게 어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 낳아! 이게 아니라 아유 애 낳는 게 더 좋겠네 이렇게 툭툭 이게 넛지입니다. 그러면 그 넛지를 그 적용한 사례를 볼게요. 이건 이제 저출산에 적용한 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제도가 이 넛지 방식으로 이 국가 제도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유, 안전한 사회 이런 거 갖고 온 건 아무것도 지금 못 써먹게요. 그 시간당. 요런 거 볼게요.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마지막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저출산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넛지 제도의 예시는 이런 겁니다. 정기 아껴라, 정기 아껴라, 정기 아껴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갈 전기에 들어갈 돈을 아껴가지고 여기 피아노 칠처럼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요거 가지 마세요 하면은 이렇게 탁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버튼이 있는지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피아노 건반처럼 소리를 나게 만들었더니 요 사람들 친구들 아 나도 저리로 갈 걸 하면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도하는 방식의 성공 사례입니다. 네. 유도하는 사례. 그 다음에 요게 쓰레기 버리지 마라 했을 때 나는 네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어. CCTV 여기 뭐 수사대 있음 뭐 이래도 까만 우산 쓰고 와서 버리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장미 딱 심었더니 그때부터는 못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금 매기거나 창피 주거나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는 사례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게 하는 거. 자, 손 닦고 나서 요거 한 장 10원 그렇게 하면은 10원이 비싸게 느껴집니까?
비싸게 느껴지죠. 총재님 비싼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세대 시골 비싼 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정도는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제 부자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요 종이 한 장은 지구 대륙 하나야. 아이들에게. 야, 너 한 장 더 닦았어? 라고 애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장만 쓰자. 지구 대륙을 살려야지 하면서 한 장으로 닦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이게 마음이 동하도록 하는 넛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는 자리가 비어있을 때 어른들이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의자에 분홍색만 칠해둔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 앉는 게 민망해지도록 하는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막 그렇게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게 하는 이 인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이의 심장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로 임산부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앉는 사람도 그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의 공감을 느끼면서 앉게 해야지. 뭐 내가 여기 앉는데 어때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앉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동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마음이 동하도록 하는 영상. 어디 갔죠? 자,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거는 저출산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넛지 폴리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호등에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즐겁게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즐겁게 기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춤추는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춤추는 신호등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져요. 근데 만약에 저 춤이 매번 똑같다면 어떨까요? 에이 막 이러고 또 기다리는 게 지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춤추는 신호등에게 더 살아있는 춤추는 신호등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기다리면서 지들 보고 춤추기까지 만들었어요.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게 지루한 게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이 돼서 아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는데 관광개발지구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다? 벌금을 많이 내게 하거나 경찰을 세우는 강력한 제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동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게 하는 건 아이 안 나오면 벌금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 아까 정성과 돈과 시간이 다 있어서 진심으로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과 그 가족이 진심으로 아이를 가지게 싶도록 만드는 그 방법. 그게 이제 강압적인 법과 제도가 아닌 이런 그 넛지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러프하게 했는데 어떻게 저출산 문제 함께 해결해 갈 수 있겠죠? 네. 저한테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주 훌륭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 장관님 같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여야 정치인들 보고 힘이 큽니다. 그리고 이 인구 문제에서는 이 미국의 그 이민 정책을 우리도 좀 모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관님 같은 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인구 정책에서부터 모든 면에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건 하나 있어요.
도사부에다만 인구정책을 맡길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하에 기획재정부 장관 밑에다 인구정책 담당 차관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경제 분야까지 다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면 이 인구정책에 상당히 성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좀 좋겠어요. 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우석 고문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이민정책 제안 주신 거 감사하고요. 유럽에서 제가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민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 그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가족정책 중에 다문화 가족 정책이 여성가족부 산하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원래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부처긴 합니다. 청소년들 게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여자만 위하는 걸로 알려져서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욕이 달리는 게 다문화 정책 발표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인식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뭐 튀기라는 단어나 뭐 이런 말이 놀림의 단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단어로 multicultural family 그래서 그냥 다문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좋은 단어로 쓰는데 요즘 학교에서 이 다문화 걔 다문화 있잖아 이 말 자체가 차별의 단어가 돼버려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존에 와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감이나 다문화 가족을 받아들이는 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민 정책까지도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여성 청소년 미디어협회 중앙이사 이영미라고 합니다. 장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이 보셨을 때 이제 저출산 문제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여성들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리크루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성이 뛰어난데 리스타트가 안 돼서 여성들이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리스타트가 안 되는 것도 여성들이 이제 육아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들을 위한 육아 정책이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아까 독일의 그 육아 근무 유연제를 말씀을 드린 게 완전히 휴직하지 않고 일정 정도 그 일하는 곳이랑 연계를 하면서 다시 복귀하는 게 완전히 그만둔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 쓰는 비율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그 여성도 당연히 쓰고 남성도 그러니까 엄마도 당연히 쓰고 아빠도 당연히 쓰는 게 할 때 기간도 2배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차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 우대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 육아휴직 쓰기 캠페인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45살에 최고령 엄마로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에서 받은 혜택이 영양제 6만 원. 영양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다 맡겼을 때만 17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좀 깐난한 길 갔다가 어떻게 어린이집에다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을 포기하고 제가 직접 육아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그 예산을 뜻더라도 엄마한테 차라리 우유값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을 줬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엄마들이 이야기도 듣고 실제적으로 탁상공론 하지 말고 실질적인 걸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에 낙태가 되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태어나는 인구만큼 낙태가 되는 인구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고려를 하면 우리나라 그 합계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까. 낙태되는 그 아이들을 다 태어나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혼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법률혼주의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률주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혼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된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노동부 장애고용공단에서 한 20년 근무한 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를 30세 이전에 아이를 3명 놓으면은 병역 면제 또 한 명당 낳는데 2억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신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정책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저출산위원회에서 그런 방식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제안이 있는 거지 아직 국가정책으로 확정이 된 적은 없고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청년회의 2만 명이죠. 전국 단위의 국가청년회의 의장 안동현 청년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청년회의라는 조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입니다. 우선은 저희 청년 세대가 사실 저출산 문제가 큰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세대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저출산에만 좀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결혼을 하고 나야지 출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30대를 놓고 봤을 때 30살부터 39살까지 이제 결혼 정년기, 이제 출산 정년기라고 하죠. 그때 이제 혼인율을 살펴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출산율보다 뭐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저출산 문제가 사실 혼인과 함께 연동되어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혼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독립이나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주거 문제, 취업 문제가 함께 해결이 돼야 돼서 그래서 아까 저출산 예산 안에 이제 정말 관계 없어 보이는 예산은 다 쳐냈지만 실제로는 청년 주거 지원 문제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 혹시 더 필요한 제안이 있으면 또 주시면은 국가청년위원회에서 저출산위원회로 아예 공식적으로 의견 넘겨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저출산 논의 과정에서 이 소위 미혼부들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아예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마치 장려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지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의 논쟁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하자라는 거는 많이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미혼부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하고 계속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국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론화를 안 했더라고요. 공론화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한 사람들만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현행 헌법과 민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저출산 문제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 좋은 방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마이크를 빨리 끄야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서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